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레플리카 체험전을 소개해드릴 미술전시 해설가 도슨트 한희준입니다. 기존의 저희 전시는 8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전시도 8월 16일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운 마음을 담아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대신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마치 여러분 전시의 현장에 와 있는 듯한 생생함과 함께 반 고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 고흐는 오늘날 저희 전시의 제목처럼 불멸의 화가, 태양의 화가, 또 영혼의 화가, 수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 화가인데요. 또 아마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로 꼭 뽑히는 화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전시는 저희가 기존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반 고흐의 명화를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이 레플리카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시는 반 고흐의 생애를 따라서 초창기 농민화가 시절부터 프랑스 파리, 화사한 아를과 생레미, 그리고 그의 생을 마감했던 오베르까지 크게 5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흐의 생애를 함께 따라가면서 그의 인생을 느끼고 작품을 차근차근 총 70여 점의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저와 함께 직접 전시장에서 작품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1853년도 3월 30일 네덜란드 남쪽의 작은 마을 준데르크 출신의 화가입니다. 강렬하고 화사한 색채부터 감각적인 표현법까지 빈센트 반 고흐 하면 뭔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붓을 잡고 태어났을 것만 같은 타고난 천재 화가였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고흐는 생각보다 꽤 늦가기 화가였습니다. 삼촌의 화랑에서 그림을 파는 일부터 작은 시골 학교의 보조교사, 탄광촌의 선교사까지 다양한 일을 접했던 고흐였는데요. 아무래도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다 보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할까 끊임없이 자아 탐구를 하는 시기를 가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던 고흐는 마침내 1880년 27살이 되던 해 자신의 동생 테오의 조언으로 전업 화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초창기의 고흐는 이 선배 릴레의 영향을 받아 농부, 직조공, 광부와 같은 도시에 살지 않는 시골의 노동자들의 모습을 주로 화폭에 담습니다. 바로 이 네덜란드식이 반 고흐의 대표 작품 감자 먹는 사람들 작품이 있는데요. 농부들은 어두운 방 안에 모여 앉아 가운데 감자를 나누어 먹는 그들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면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화사한 샛노란빛의 반 고흐의 대표 작품들과는 다소 분위기가 좀 다르죠. 마치 이 렘브란트의 화풍을 연상시키는 듯한 어두운 색채가 눈에 띕니다. 초창기의 고흐는 이렇게 화사하지 않았고 정말 사실적으로 그림을 주로 그리게 되는데요. 이 어두운 색채는 마치 렘브란트의 화풍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사실 감자 먹는 사람들은 고흐가 최초로 나의 습작이 아니라 나의 최고의 작품이다, 나의 첫 번째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네덜란드식이 최고의 작품으로 뽑았던 작품입니다. 고흐는 그렇게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생 테오에게 감자 먹는 사람들 작품을 보내며 작품이 팔리겠구나 들뜬 마음으로 동생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그런데 고흐의 기대와는 달리 파리에서 고흐의 작품은 전혀 팔리지 않았죠. 그래서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실망감을 안고 너가 일을 하는데 작품 판매하는데 좀 소홀한 게 아니냐라고 불평을 하는데요. 그러자 테오는 가만히 있다가 형에게 편지를 씁니다. 형, 그러지 말고 한번 내가 있는 파리에 와서 요즘 떠오르는 화가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직접 보면 어떨까? 내가 있는 파리로 한번 와보는 게 어때? 라고 답을 남깁니다. 이렇게 고흐는 동생 테오가 있었던 문화예술의 도시 파리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두 번째 섹션으로 이동해서 파리 시기 고흐의 대표 작품들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이 방고의 파리 시기 자화상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봤던 저희 네덜란드 시기의 작품과 비교해 보시면 한눈에 확연히 밝아진 색채가 눈에 띄는데요. 도대체 어떤 변화를 겪었기에 고흐의 그림에도 이렇게 큰 변화가 나타난 걸까요? 그 변화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 파리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흐가 파리에 도착했던 1886년도, 당시 파리 미술계에서는 이미 인상파 화가들이 충분히 성장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던 시기였는데요. 고흐도 이 파리에 도착해서 화상이었던 동생 테오의 덕분으로 인상파 작품을 만나고 그 화가들과 교류하며 인상파 스타일의 화풍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났던 건데요. 이 이후부터 고흐는 화사한 색채에 완전히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파리에서 인상파 말고도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작품은 두 번째 작품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흐가 이 파리에서 매료되었던 건 인상파 작품만이 아니었는데요. 바로 당시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일본의 파나, 우키요에 빠져듭니다. 우키요를 처음 본 고흐는 이 뭔가 액자와 같은 그림의 굵은 윤곽선과 강렬하고 화사한 원색의 색감에 빠져드는데요. 그 우키요에를 고흐는 직접 수집하면서 모으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완전히 똑같이 모사하기도 합니다. 저희 우키요에를 모으고 직접 관찰하면서 조금 더 강렬한 원색의 색감에 고흐는 빠져들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인상파의 화사한 빛을 담은 색감과 우키요의 순수한 색감에 완전히 빠져들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네, 완전히 새로운 미술 세계를 만났던 이 파리 시기를 완성시키는 작품은 바로 탕기영감입니다. 탕기영감은 당시 몽마르트에서 화방을 운영하던 화방 주인이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미술 애호가여서 정말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시 가난했던 젊은 예술가들에게 싼값에 물감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가난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받아서 화실에 전시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가난한 예술가들의 아버지이다 라고도 불리는 분입니다. 근데 탕기영감은 유독 고흐에게 애정을 많이 쏟는데요. 그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고흐의 심정을 함께 이해하고 외로움을 많이 탔기 때문에 종종 고흐를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역시나 고흐의 작품만 모아서 전시를 열어주기도 하는데요. 고흐도 바로 그 고마움을 느껴서인지 그런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탕기영감에게 작품을 선물합니다. 또한 탕기영감도 고흐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목파나 우키요에를 수집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작품의 뒤에 배경을 보시겠어요? 탕기영감의 뒤편에는 일본의 목파가 가득 채워져 있는 벽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흐는 파리에서 자신이 새롭게 배웠던 모든 것을 다 통합하는 한 작품으로 탕기영감이라는 작품을 끝으로 완성을 하는데요. 이렇게 파리에서 보낸 지 1년 반, 무언가 고흐는 이 도시 생활에 좀 염증을 느낍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약간 외톨이 기질이 있었던 고흐에게 이 대도시가 그렇게 잘 맞는 도시는 아니었는데요. 더불어 파리는 사실 1년 내내 거의 우중충한 날씨, 런던과도 비슷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보니 고흐는 이 회색빛 도시에 뭔가 염증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고흐는 색채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이 색채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회색빛 도시 파리를 떠나 남프랑스의 아를로 향하게 되는데요. 화사한 색채를 마주했던 따뜻한 남프랑스에서의 작품들 세 번째 섹션으로 이동해서 만나보겠습니다. 1888년도 고흐는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16시간을 달려 작은 마을 아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작은 마을에 도착해서 고흐는 사랑에 빠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바로 여기에 정착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고흐는 이 공간에서 수많은 대표 작품들을 남깁니다. 고흐의 인생 중 가장 많은 작품 수를 남겼던 아르인데요.
저희도 익히 알고 있는 방고의 대표 작품들은 대부분이 아르에서 그려졌습니다. 이 작은 마을 아르에서 고우가 유독 좋아했던 공간은 바로 카페 테라스인데요. 아르의 포rum 광장에 위치해 있는 이 카페는 고우가 밤마다 방문해서 광장에서 수많은 그림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색의 어두운 밤 거리에 노란빛의 주변을 고요히 비치고 있는 카페, 그리고 밤하늘의 별빛까지 고우는 이렇게 자신의 눈으로 바라본 아름다운 밤의 풍경을 함께 그립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고우는 밤 풍경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고우가 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이제는 아마도 연구가 좀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작품을 보시면 화면 가득 빛나는 별빛과 함께 그 별빛이 반사된 강의 모습을 담았는데요. 이 아르에서 별이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공간은 롱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롱강에서 별이 가장 아름답게 빛났던 시기는 바로 9월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9월, 아르의 롱강에 별이 빛나는 밤 작품이 탄생합니다. 고우는 이 별을 보러 다니는 걸 실제로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매일 밤마다 롱강에 나가서 맑은 날이면 별을 관찰하는 게 그의 취미였다고 합니다. 되게 맑은 밤하늘에서 빛나는 별을 표현했는데 무언가 고우의 작품 속 별빛은 또 튀어오르는 팝콘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네, 고우는 이 아름다운 밤의 풍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그리지 않았고요. 밤의 풍경을 아름답게 담아내기 위해 이 구도를 끊임없이 수정하고 변경하며 완성한 작품입니다. 네, 고우가 사랑에 빠진 이 아르에서 고우는 온통 노란 물감으로 가득 칠한 노란 집에서 생활합니다. 그 노란 집 내부에 고우의 방을 그린 작품이 제 옆에 있는데요. 뭔가 소박하게 고우의 침실이 꾸며져 있는 모습이죠. 고우는 바로 이 노란 집에서 동료 화가들과 함께 그림도 그리고 그림에 대한 토론도 하면서 이 예술가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술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꿈을 이루고자 파리에 있는 동료 화가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동료 화가들은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폴 고갱만이 동생 테오의 설득으로 겨우겨우 이 아르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고갱이 아르로 온다는 소식에 고우는 무척이나 기뻐합니다. 아르에서 홀로 시간을 보낸 지 6개월, 너무나 외로웠던 고우는 고갱이 온다는 소식만으로도 너무나 설렜다고 하는데요. 고갱이 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무언가 소박한 집을 꾸미고자 가구도 사기 시작하고요. 네, 고우는 이 방을 뭔가 화사하게 더 꾸미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고우는 그림을 단 한 점도 팔지 못하는 가난한 화가였기 때문에 이 방 안을 채우고자 직접 인테리어용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바로 다음 작품을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친구, 고갱을 위해 그려진 작품은 바로 그의 대표 작품 해바라기입니다. 고우는 고갱을 기다리며 이 방 안에서 12점의 해바라기 연작 시리즈를 완성했습니다. 이 해바라기 작품으로 집안 곳곳을 실제로 꾸며놓았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전해지는 일화로는 고갱은 이 걸려진 해바라기 그림을 보고 고우의 실력에 정말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우도 정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렸던 그림이고 고갱도 나중에 보고 고우의 실력에 질투가 날 정도로 감탄했던 작품인데요. 두 사람의 공동생활은 처음 설렘으로 시작되긴 했지만 고갱이 아르로 내려온 순간부터 이 아르의 슬픔은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예술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너무도 달랐기 때문에 개성 강한 이 두 화가의 동거 생활은 비극으로 이르게 되는데요. 이 이후의 이야기는 저희 다음 섹션으로 이동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8년도 12월 달, 고우와 고갱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크게 다투는데요. 그 다툼의 과정에서 고우는 발작을 일으키며 자신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른 귀 조각을 마을의 사창가의 매춘부에게 가서 건네주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마을 주민들은 어땠을까요? 마을 주민들은 고을을 웬 네덜란드의 미친 사내라고 부르며 제발 이 남자를 마을에서 쫓아내달라라고 탄원서를 냅니다. 결국 고은은 자신이 사랑했던 아르를 떠나 생레미의 병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1889년도 생레미의 정신병원에 입원한 고은은 간질성 발작과 이 망상의 병세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병세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고은은 평생 자신이 다시는 그림을 그릴 수도 없다라는 불안감에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작품들을 그려내기 시작하는데요. 병원에서 병의 증세가 조금만 괜찮아지면 바로 병원 앞에 정원에 나아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병원의 정원을 그립니다. 이 시기 고은은 병원의 정원에 꾸며져 있는 수많은 꽃들을 화폭에 담게 되는데요. 이때 고가 가장 많이 그렸던 꽃은 어떤 꽃이었을까요? 저희가 다음 작품 통해서 어떤 꽃이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에게 있어 앞선 아르에서의 시간은 색채의 발견을 향한 한 발짝 나아간 시간이었다면 이 생레미에서의 1년의 시간은 자연 속에서 색채를 완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시기 자연 속에서 많은 나무와 꽃들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고가 좋아했던 꽃은 바로 이 아이리스입니다. 이 시기 고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도 자연의 강인함을 표현하며 무의식 중에 자신 스스로도 용기를 얻고자 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레미의 정신병원 내에서 고은은 사실 아르의 주민들에게도 배척받고 그 시기 몸도 참 힘들었지만 자신의 단짝 동생 테오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테오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되자 나에게 오던 경제적인 지원이 끊기는 것은 아닐까? 고은은 또 불안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여러모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여기서도 고은은 작품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밤에 대한 연구를 완성하는 걸작품을 그려내는데요. 다음 작품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고의 밤에 대한 연구의 절정기에 이르렀던 그의 대표 작품 별이 빛나는 밤을 이 시기 완성합니다. 고은은 생레미의 정신병원에서 작은 창틀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고향 네덜란드를 떠올리며 그 기억과 상상이 결합된 모습으로 완성한 작품인데요. 이 시기 고은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마치 내가 꿈꾸는 것과 같다. 고은은 이 밤의 표현을 무한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이 고독한 밤에 대한 풍경을 가장 아름답고 따뜻하게 표현한 화가가 방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생레미에서의 1년의 시간을 담은 작품들이었고요. 마지막 오베르에서 시간을 보였던 작품들은 5번째 섹션으로 이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빈센트 반 고가 그렸던 수많은 꽃과 나무를 그린 그림들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은 이 꽃핀 아몬드 나무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 작품 속에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1890년 테오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테오는 형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기가 언제나 형처럼 굳센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형의 이름으로 짓기로 했어. 네, 테오에게 이 편지를 전해받은 고은은 사실 처음에는 이 테오의 결정을 만류합니다. 혹시라도 갓 태어난 조카가 자신처럼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진 않을까 걱정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고은은 속으로는 무척이나 기뻐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은은 갓 태어난 조카에게 이 꽃이 핀 아몬드 나무라는 작품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테오는 바로 이 작품을 아기의 침실 위에 계속해서 걸어두었다고 하는데요. 네, 아몬드 나무의 꽃말은 희망이라고 하는데요.
고은은 갓 태어난 조카에게서 무언가 희망을 보았던 것일까요? 그래서 그 힘으로 고은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꽃이 핀 아몬드 나무 작품을 그린 봄이 그에겐 마지막 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우의 인생 끝에서는 오베르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오베르에서 만났던 고우의 친구이자 주치의였던 가셰 박사의 초상, 다음 작품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890년 5월, 고우는 생레미의 정신병원을 떠나 파리 근교 오베르로 향합니다. 이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오베르에서 고우는 정열적으로 열정을 불태우며 70여일간 80여 점의 작품을 완성하는데요. 최소한 하루엔 한 작품을 꼭 그려냈던 그의 생애 마지막 기간이었습니다. 이 오베르에서도 몇 안 되는 친구를 고우는 함께 사귀게 되는데요. 바로 고우의 주치의이자 또 예술 애호가였던 가셰 박사입니다. 고우는 이 가셰 박사를 위해 초상화 작품을 담아주는데요. 무언가 눈이 약간 풀린 듯한 가셰 박사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가셰 박사는 고우의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며 고우의 화가로서 존경했던 친구였는데요. 고우가 마지막 유작을 남겼던 오베르, 그의 유작, 까마귀가 나는 밀밭 작품을 이동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90년도 7월 27일, 고우는 이 밀밭으로 나가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틀이 지난 7월 29일, 고우는 고통은 영원하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며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까마귀가 있는 밀밭은 고우의 유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게 유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그래서 작품을 보시면 지금 까마귀와 끊겨 있는 막다른 길은 비극을 상징하지만 뒤에 있는 들판과 까마귀의 뭔가 역동적인 움직임은 삶의 희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고우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기 전까지 과연 고우의 진짜 유작은 무엇일지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는 무엇일지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렇게 쭉 만나본 방고의 작품을 따라서 여러분도 고우의 그 당시 감정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고 지금 이 작품을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 내면에 있는 감정은 어떤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상황상 전시를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리게 됐는데요. 저도 여러분과 직접 현장에서 작품을 마주하며 전시를 소개해드릴 수 없어서 아쉬움이 크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전시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이 돌아와서 저희 모두 함께 이 전시장에서 즐겁게 미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돌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짧은 영상으로나마 여러분 예술 작품으로 힐링하고 이 전시 갈증을 잠시나마 채우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슨트 한희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